자, 안녕하십니까. 개론 강의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3월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40문제 전체 해설을 방문각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따로 묶어서 별도 해설을 한 20문제가량 정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인 해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쉬운 문제로 어떻게 하면 60점을 만들 수 있을까, 찍어 맞추기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싶으시면 제 개인 유튜브에도 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정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의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40문제 해설을 좀 속도감 있게 키워드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이번 모의고사가 확실히 저번 달 거보다는 객관적 난이도는 낮게 평가가 돼 있어서 개론 점수 조금 더 잘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토지 용어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늘 나오는 후보지. 후보지는 임농택, 상호간 이런 표현이 늘 나오죠. 상호간 전환 중이다. 좋습니다. 2번에 아주 유명한 포락지 나왔네요. 수면 아래로 잠긴 포락지 맞죠? 3번 선하지,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 선 아래 땅, 거래 제한 걸립니다. 맞고요. 4번에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자, 우리 외울 때 보통 접속면 X다 이렇게 외우는 땅, 요거 낮이 아니네요. 그렇죠? 4번 정답 맹지입니다. 쉽게 푸셨어야 됩니다. 4번. 5번에 부지는 한마디로 바닥 토지다. 자, 1번 정답, 4번 하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적 특성 문제도 평이한 문제였어요. 몇 개의 키워드로 간단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에 자, 미래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길게 읽을 거 없어요. 장기 미래 나오면 영속성. 1번 바로 그어버리시고 이렇게. 자, 2번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국지화.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건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틀렸고. 3번. 이것도 유명한 키워드네요. 일물일가 배제된다. 일물일가 배제되는 거는 개별성이요. 개별성. 그래서 영속성 아니라 틀렸고요. 4번에 이 땅의 가치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대, 지가 이런 부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은 여러분 부증성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저것 날리고 5번 찍으시면 돼요. 정답 5번인데 5번에서 꼭 이거 가져가세요.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나온 표현 이용 전환을 통한 이 표현이 핵심이죠. 용도적 공급은 언제나 된다.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네, 정답 5번으로 처리되는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개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에 여러분은 워포드에 따른 분류를 따라 시험을 내죠. 법시비, 법률, 시장, 비용 세 가지 법시비. 자, 2번에 법적 위험을 줄이려면 규제가 좀 안정적인 땅을 사면 되지 않을까?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매입하는 게 유리하다. 좋습니다. 3번에 요거 자주 나왔던 거예요. 정답 3번이죠. 사업 인허가 지연. 특히나 행정 변화에 따른 인허가의 문제는 결론,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라 없는 위험. 정답 3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 5번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볼 것도 없어요. 정답 3번으로 잘 찍으셨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순항하셨어야 됩니다. 자, 4번에서 암초 하나 나오죠. 본 문제에 틀리라고 낸 극상 문제 아시죠? 저희 별도 해설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번은 틀렸어야 된다. 잡고 맞추셨으면 안 된다. 자, 4번은 정답 얘기 없이 넘어갈게요. 5번 부동산 시장. 틀린 것은? 자, 1번에 약성, 중강성, 강성 나오는데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1, 2, 3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공표된 정보가 반영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표된 정보란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인데
두 번째 줄. 공표되지 않은 정보. 야, 요거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다고 했거든. 그럼 얘는 1, 2, 두 개만 들어가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바로 때렸어야 돼요, 답으로. 강성을 살리려면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2번도 요 단어 하나 제대로 알아둘까요? 비가역적 특성. 이 부동산의 이용이 되돌리기 어렵다. 한번 어떤 용도가 결정되면 원상태로 빠꾸시키기 어려운 걸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단어 알아두세요. 되돌리기 어렵다. 빠꾸가 어렵다. 비가역적 특성. 3번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을 타고 갑니다. 수요 비탄력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비탄력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센터 균형.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면서 요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자, 그럼 보시다시피 가격이 휙 떨어집니다. 비탄력선을 타고 하락폭이 커지게 되죠. 3번도 사실은 어려운 문장이에요. 비탄력이면 가격이 많이 변하는데 공급이 증가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좋은 문장으로 3번 공부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4번, 5번, 특히나 5번의 요 비대칭. 비대칭은 언제나 왜곡을 달고 나옵니다. 사실 1번 찍고 넘어갔으면 가장 행복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6번. 6번은 여러분 약간 머리 써 주셔야 되는데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가 정확히 세 군데가 있다. 첫 번째, 3개층 이하. 두 번째, 660, 66 이하. 마지막, 19세대 이하.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이거 369라고 하거든요. 369 다가구. 다가구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그저 그냥 명확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문제. 3개층 이하는 단독주택이고 단독주택 구분 등기 안 된다. 다가구에 대한 법적 설명이었습니다. 369 다가구. 기억해 주세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도 이 마케팅.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 수업이 이제 홀수달에는 마케팅 수업을 안 하고 짝수달에 보통 많이 하죠. 그렇죠? 까먹으신 분들 많을 텐데 틀리기는 너무 아까운 문제예요. 자, 1번. 표적 시장, 타겟팅. 타겟 마켓이라고 하는 건 세분된 시장 중에서 내가 제일로 자신 있어 하는 시장.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이다. 좋습니다. 2번에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빨빨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그러면. 현금 회전이 높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아. 그럼 싸게 팔아야 되는 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가 전략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번에서 세분화. 자, 영어로 segmentation, STP에서 S인데 이 세분화는 정의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시험에. 근데 여러분 한 글자, 분을 기억하는 게 좋아. 세분화는 나누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세분화는 뭐 구분한다, 분할한다 이런 거 나옵니다.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을 잘게 잘게 쪼갠다. 4번에 프로모션. 판촉이라고도 하고 요새는 촉진 전략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팔아먹게 고객들을 푸시하는 전략.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뭐한다? 자극하고 유인해서 팔아먹는 전략이죠. 이 유인의 미끼로 경품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프로모션은. 5번에 뽀삐. 자, 영어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얘 틀렸어, 얘. 왜 영어 문제를 내고 난리야. 토익이야 뭐야. 토익이야 우리 시험. 이거 외우셔야 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여기 포지셔닝 날리고 여기에 프로모션. 아시겠죠? 포지셔닝은 어디 들어가요? STP에 들어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5번입니다. 근데 워낙 4P가 유명해서 이 문제도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꼭 맞추셨어야 돼요. 8번. 8번은 박스 문제네요. 부동산 정책론 문제. 틀린 것을 싹 고르시오. 그 공공재에서 여러분 암기하실 때 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비비무
소 얘기하거든요. 이 소가 핵심이에요. 여기 틀렸네. 공공재는 왜 시장 실패냐 그러면 모질라서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외워놓으세요. 공공재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기억번 X. 니은번. 세금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소득 재분배. 맞습니다. 디귿번. 부의 효과가 터졌네요. 야, 이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죠. 그래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디귿번 X. 이렇게 됩니다. 자, 리을번에 여러분 용도지역 정의가 개론에는 법적으로 나오는데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이 표현. 요거 뜨면은 그냥 용도지역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화,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죠.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기억, 디귿. 박스 문제긴 한데 이 4개 문장은 한 번씩 다 보실 필요가 있죠. 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9번 상단위도 9번 우리 공공토지 비축, 공토비, 토비, 토지 비축, 국가에서 땅을 비축, 저장,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일단은 이 비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이게 가장 시그니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나오면 토지은행 맞습니다. 2번 토지은행의 법률적 정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행 중이고 그럼 무슨 법이야? 그러면 공토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요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이 공토비법에서 저 은행을 개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디에 설치된? LH. 그래서 LH 안에 있는 계좌 이름. 이걸 여러분 토지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LH가 땅을 매입을 해서 토지은행 명의로 보관하고 토지은행에서 관리를 해요. 이 시험에 이거 지자체에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죠? 4번 먼저 볼까? 비축 토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조심하시고 얘 나왔었어 시험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진 않고 LH가 관리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마스터 플랜을 국장이 짜요. 땅 비축하는 거 세금 쓰는 거니까 국장이 10년짜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짭니다. 계획 2개 짜고요. 그래서 이 4개는 다 맞는데 5번 5번 정답으로 이렇게 찍고 얘를 5번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1, 2, 3, 4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LH 안에 무슨 계정을 만든다? 토지은행. 땅을 누가 관리한다? LH에서 관리한다. 그 부분 잊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9번 정답 5번. 자, 10번. 10번은 여러분 임대주택 정책. 난이도 하. 1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제 임대료 자체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낮아야 효과 기대되고 높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맞죠? 2번에 임대료 상한이 시장보다 낮을 경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장인데 이 상한제는 규제고 야매로 외울 때 신선하지 못하다. 썩은 제도다. 그래서 상한제는 여러분 비판적으로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이 상한은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대단히 쉽게 답을 2번으로 찍으셨어야 돼. 상한제, 상했잖아. 후레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급도 줄어. 질도 떨어져. 이사 다니기 빡세. 이렇게 가셔야 돼.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꼭 익혀 놓으십시오. 시험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3번에 보조는 근데 좋아. 왜냐면 무상 보조하니까 얼굴에 보조개가 생겨. 그래서 보조는 언제나 칭찬하세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증가. 난 특별히 하트 그리고 싶다 진짜. 상한제 공급 감소, 보조 공급 증가. 여러분 2, 3번 이 2개 국룰입니다. 잘 공부하시고. 4번에 역시 공공주택 풀어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 우리 저소득 임차인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걸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좋아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번에 계산이 나오는데 2억 대출 받고 2회차 상환할 원리금하고 9회차 이자 구하라는 문제. 계산. 무슨 균등 계산? 원금 균등 계산입니다.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계산하는 틀이 있는데 그냥 제가 늘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빠따. 처음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름이 필요해. 원금 균등이면 원금부터 구하시면 돼.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부터 구하고. 자, 원금액 구해볼게요. 이게 원금이 균등하니까 융자 원액이 2억이거든요. 그럼 2억을 몇 년에 나눠서 갚냐? 20년. 20으로 슉 나눠. 자, 2억 나누기 20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의 원금을 갚습니다. 이 원금은 매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회차에 원리금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금 1,000이 확보된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2회차 이자 구하면 되고 더불어 9회 이자 구하면 되는데 이자 구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자를 구하려면 당해차에 잔금이 필요합니다. 잔금을 구할 땐 융자 원액을 소환을 한번 해. 그래서 2억 빼기, 자, 우리 1년에 얼마씩 갚아? 1,000. 그럼 1,000에 2회 차면은 돈을 한 번 갚은 거 아닌가? 그래서 1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잔금은 1억 9천이 되죠. 2억에 1,000을 갚았으니까요. 그럼 그 1억 9천의 잔금을 뽑아 놓고 거기다가 금리가 몇 %니? 5% 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9, 45, 4, 9. 그러면 이자가 950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정답. 2회차 원리금은 1,000에 950을 더한 1,95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틀이 짜여져 있으면 요 틀에서 9회가 가면은 8번 갚은 거니까 여기서 그대로 요 상황에서 가시면 돼. 즉, 잔금은 2억 빼기 1,000 곱하기 2번에 8번. 그럼 8,000이니까 2억에서 8,000 빼면 잔금 1억 2천이 되고 1억 2천에 5% 하면은 요게 이자. 그렇죠. 600만 원 이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액 빼기 1년치 곱하기 n-1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8회차다 그럼 여기 7 들어가면 되고요. 12회차다 그럼 11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틀로 푸는 문제. 정답 4번 원금 균등의 일반적인 계산 문제였습니다. 얘는 틀렸어도 할 말 없다. 12번.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아까비. 우리가 기존에 풀던 허프 문제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여기 약간의 페이크가 들어가 있죠. 레일리랑 다르게 여러분 허프를 푸실 땐 반드시 마찰계수를 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보시면 이 마찰계수가 나오는데 표에 보니까 나오죠. 마찰계수 이렇게 2, 1, 2.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마찰계수거든요. 여인데 월 개로 돼 있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그때 시험지 보니까 돼 있네. 자, PPT 만드신 분께 카톡 드릴게요. 제가 월이 아니라 개수다. 마찰계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 다르게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저 마찰계수가 다르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 지금 5kg, 10kg, 6kg니까 여기에 마찰계수가 승으로 붙어. 그럼 2면 제곱 붙이시고요. 1이면 여기에 1승만 붙여. 이게 포인트라. 그치? 그 2면 여기 제곱 붙이셔야 돼. 마찰계수가 2이면 싹 다 제곱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패턴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마찰계수 붙여서 유인력 3번 구한 다음에 확률 구하고 매출 따는 문제죠. 그렇죠? 자, X지역 주민 7,000명이고요. 인당 40만 원씩 두 당 지출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풀이 순서는 각각의 유인력을 이 상태에서 구한다. 암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5의 제곱이면 25, 25분의 500이면 20 A. 요건 10분의 300, 2승이 아니라 그냥 10분의 300. 그럼 얘는 30. 그리고 얘 66에 36이니까 36분의 720 하면 요게 20이 나옵니다. 즉 1단계 끝났으면
유인력이 2대 3대 2라는 거지. 맞죠? 20, 30, 20. 그럼 이 중에서 어디로 갈 확률이냐면 A로 가서 쓰는 매출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A로 얼마나 몰려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걸 다 더해. 그럼 합이 7이죠. 그러면 합분의 A로 간다가 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 문제에서 C를 물어봤으면 7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B를 물어봤으면 7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합분의 A를 하면 7분의 2인데 그럼 몇 명의 7분의 2냐? 여기 있네. 7,000명. 그래서 여기다 7,000을 곱하시면 자, 약분되면서 2,000명이 A로 몰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서 두당 얼마씩 쓴대. 40만 원 쓰면 여기다가 40만 원을 곱하면 그런 답이 되겠죠. 여기서 사소한 팁. 2,000 곱하기 40만 하지 마시고 머리만 곱해봐. 2, 4, 8이잖아요. 그럼 8 있는 곳 고르면 돼. 이렇게. 괜히 저거 다치면서 다칠 것 같아, 마음이. 치다가 손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 조심해야 돼. 2, 4, 8 이렇게.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 틀렸어도 괜찮긴 한데 이 문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프를 풀 때는 마찰계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거리에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야, 이거는 고려해야죠. 13번입니다. 세금 문제네요. 조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정하는데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세금 전가 귀착 따지는 건데 여러분 1번 관련해서는 이거 꼭 외워두세요. 누가 됐든 비탄력이면 부담 크다. 외워서 풀면 편해요. 탄력적인 놈과 비탄력인 놈이 있다. 비탄력일수록 부담 크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비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정답. 수요자 부담 크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하,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임차인 쪽 부담이 크겠네. 이런 결론 내셔야 돼, 읽으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탄력적인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낸다. 아시겠죠? 1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비탄력일수록 부담이 크다. 2번에 동결효과라는 게 시나리오를 써보면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공급이 줄거든요. 아파트가 사라져요. 매물이 사라져. 그럼 공급이 감소되면 주택 가격, 주택 가치는 오히려 오를 수 있죠. 하락이 아니라 집값 오른다 이거. 세금이 집값에 전가될 수 있다. 틀렸고. 3번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여러분 자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자가주택에 재산세 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사. 내 집 마련을 안 해. 그래서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리고 수요 인기가 떨어지면 가격도 싸죠. 그럼 뒤에도 틀렸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4번. 누가 어떻대요? 누가 어떻대? 공급이 완비례. 앞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자, 비탄력일수록 부담이 크다 했죠. 그러면 이건 더 쉬워. 완전히 붙잖아 앞에. 그러면 이 완전 비탄력인 이 친구가 독박 쓴다. 자, 여러분 완비는 이퀄 독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독박 써? 공급자가 100%.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모두 임차인이 아니라 공급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4번은 복습 가치가 있는 문장들인 것 같아요. 고생을 좀 많이 시킨 문장들이고 5번에 조세는 부과하든 깎아주든 이 세금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시킬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줄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갑자기 답이에요. 자, 이 고생했던 시절을 보상하는 정답 5번입니다. 근데 얘는요 5번 빼고 다 중요해. 1, 2, 3, 4번 복습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리카드, 마르크스, 파레토, 마샬. 아우 우리 외국인들 나오네. 옳은 것을 싹 다 고르시오. 야, 이 기억법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자고. 리카도의 차액지대가 맞는데 차액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차액.
두 개를 뺀 거야. 그럼 뭘 뺐을까? 이놈의 생산성과 이놈의 생산성의 차이. 이게 차액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 한계지의 생산성 간의 뭐에 의해서 차이. 이 차이가 뭐야? 차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카도 이론은 조금 깊게 들어가면 막 우등지, 열등지 이렇게 토지의 질적 표현이 나옵니다. 우등지, 열등지 나오면 리카도 맞죠. 맞습니다. 기억번 좀 어려워요. 기억번을 물음표로 찍고 한번 가볼까? 잘 모른다고 치자고.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 뭘 외우고 있어야 돼? 소유. 마르크스 이론은 소유만 하면 무조건 지대가 생긴다. 와, 맞네. 그럼 아무리 거지 같은 땅도 누군가가 소유만 하면 지대 생겨. 그래서 최열등지이더라도 지대 있다 없다? 있다. 요 니은번은 맞췄어야 돼. 그러니까 옳은 것은이니까 니은번이 들어가야 돼요, 지문에. 아이씨, 다 들어가 있네. 아이씨. 하나 지웠다 그래도. 디귿번 봐봐요, 여러분.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했는데 뒤에 이 표현도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거든. 일시적으로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유사한 성격. 토지와 유사한 성격. 토지 아니야. 근데 비슷하니까 토지에 준한다. 이거 준지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귀속되는 소득을 요거를 준지대라고 봅니다. 이거 누구 주장이게요? 마샬. 준지대. 그래서 디귿번 얘는 X죠. 근데 디귿번도 현실적으로 물음표 찍혔어서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게 외웠어야 되는 문제긴 하죠. 리을번. 마샬의 준지대가 여기 있어? 자, 뒤에 읽어볼까? 토지를 입찰, 자, 스톱, 입찰. 마샬 아니야, 이거. 누구 이론이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최대 금액이다. 자, 리을번은 진짜 확실히 알아야 돼. 4개 중에 니은, 리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리을번 제껴볼까요? 그럼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고. 니은번은 들어가 있고, 기역 디귿으로 이렇게 판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있죠. 요거 요새 여러분 마샬 핫하거든?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게 시험에 기계, 기구, 설비윤,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것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 공부 꼭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디귿번 제끼고 이렇게 기역 니은번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14번이 그 시험지에 난이도가 하라고 돼 있던데 내가 보기엔 상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복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 15번입니다. 타당성 분석. 사실 여러분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이 어렵지 않아?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늘 다루던 걸 냈으니까. 일단은 1번에 할인현금 기법 요 얘기 나오네. 순영가법 할인합니다. 내부 수익률법 할인하고요. 단순회수기간법 할인 안 하죠. 이거 맞게 고치려면 현가회수기간법이라고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내부 현가 4개가 나와 시험에.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 1번 틀렸고. 2번 순현가가 0보다 어떨 때 채택이라고 외우고 계세요? 에이, 커야지. 그쵸? 요 정도 맞추셔야 돼요. 3번 순현가가 0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빼는 게 순현가니까 이 현가와 이 현가가 같죠. 그럼 요거 나눗셈 하는 게 수익성 지수니까 두 개가 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몇이 된다? 1. 참고로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영순이 누나 일수 찍는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순이 일수. 일수꾼이야 우리 영순이 누나. 순현가 앞에 0, 수익성 지수 앞에 1. 정답이죠. 네, 안정적으로 3번 찍을 수 있어요. 아울러 내부 수익률에서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순현가는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다. 영순, 일수, 수 나오면 1이야, 1. 잘 외우세요, 단순하게. 5번. 내부 수익률법은 의사결정할 때 뭐랑 비교합니까? 그러면 내부 수익률과 이 실현 수익률 아니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나요?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5번에 3번으로 잘 잡으셨어야 됩니다. 16번 버제스, 호이트 나오는 거 보니까 구조 이론이네. 공간 구조, 발달 모양. 틀린 거. 동심원. 이 동심원 원조가 누구냐면 얘야. 튀넨. 튀넨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고립국 이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국가를 가정을 하고 원형으로 농업 배치한 게 튀넨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튀넨에서는 동심원이라든가 고립국 같은 단어 아셔야 돼. 근데 버제스가 튀넨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겁니다. 누가? 버제스가. 그래서 버스가 튀네? 라고 외우셔도 돼. 버스가 통통 튀네? 이렇게. 1번 맞고요. 2번. 버제스 이론은 이 동심원상에서 영토의 확장에 따라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싸운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 전 이거 항상 수업 시간에 침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침쟁이 나온 버제스야. 그래서 외우실 때 버제스, 버스 타고 동심을 찾아 떠나는 도시 생태학. 생태계 여행인데 버스 안에서 뭐만 뱉는다? 침만 뱉는다. 그렇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시겠네요. 버제스 침쟁이. 이렇게 침 뱉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호이트. 호이트의 선형이론 부채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소득. 부자들, 이 소득과 교통. 이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소득 수준을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인으로 강조합니다. 맞아. 4번에 해리스와 울만은 핵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이 현대 도시 안에서는 주상공의 핵이 생기거든요. 공장의 공, 소매의 상, 주택의 주. 그래서 다핵이 팍 터진다. 이게 이제 해리스 울만 이론입니다. 맞아. 버제스 이론 또 나왔어. 버스 타고 동심을 찾아 떠나는 생태계, 도시 생태학. 침쟁이 여기서 하나 더. 침쟁인데 침을 어떻게 뱉어? 오지게 뱉어. 오지게. 너무 부끄럽네요. 오지게 뱉어. 오졌다리. 침을 뱉는데 오지대 순서가 중심 다음이 천이 다음이 자 근로자 저소득 그리고 중산층 밖으로 오시고 자 통근자 가장 외곽의 중천 근중통. 이거는 저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시험 문제가 이 오지대로 문제를 많이 내거든. 보면은 여기 노동자 주거지대 있죠. 이게 여러분 천이지대가 아니야. 얘는 근로자 주택이야. 그럼 천이지대 뭔데? 얘는 빈민촌이에요. 노숙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지문은 요 근로자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천이지대보다 도심에서 가깝게가 아니라 더 멀리 위치합니다. 이거 되게 5번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꾸로 바꾸면 맞지 않을까? 이 소위 천이지대라고 하는 점이지대는 노동자 지대보다 도심에 가까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지대를 정확히 맥락을 파악해야 16번에 5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1, 2, 3, 4번을 통해서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풀 수 있고요. 17번 운영 수지 분석. 현금 흐름이죠.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1번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U에서 0 빼면 순. 우리 유영순 누나 얘기합니다. 여기에 유영순 누나가 최초로 등장하고요. 추후에 영순이 누나가 1수 찍습니다. 영순 1수. 그렇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업 외수입을 왜 더하기는. 그래서 아주 쉽게 1번이 답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풀어야 돼요. 자, 2번에 재산세 여러분 경비에 포함 불포함. 경비에 포함되고 더불어 소득세는 불포함된다. 3번 가능 총소득은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임대료, 프라이스 가격의 면적, 퀀티티, Q를 곱하면 돼요. 임대료 100만 원에 100개. 그럼 만원 이렇게. 아닌데 100만 원에 100개면 억.
100원 하자, 100원. 100원짜리 100개 팔면 10,000원. 이걸 뭐라고 하냐? 가능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4번. 영업 경비에 뭐가 들어가니? 영업을 하는 경비가 들어가겠지 뭐.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그리고 여러분 2번으로 가보세요. 재산세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 포함됩니다. 5번에 세금 낸 후는 세금 낸 전에서 세금을 빼면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니야? 세후는 세전에서 세금을 차감한다. 아, 뭐로 보나 진짜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17번에 1번이었습니다. 18번 계산도 사실 탄력성 계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계산이고요. 저는 실제 이 탄력성 계산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뭐 제가 풀이하는 방식 하나 추천할게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 올랐다. 체크. 플러스 16. 그 다음에 다세대 수요가 8% 증가했다. 8% 플러스.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요량이 4% 감소. 자, 이 패턴은 이렇게 퍼센트가 3개가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 아파트의 가격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세대로 갑니다. 아, 좀 재화가 달라졌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 이게 뭐냐면 아파트와 다세대를 묶어서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아파트와 아파트끼리 똑같은 걸 엮어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저 숫자 3개를 배치하는 건데 밑에 여러분 가격을 깔아. 아파트의 가격이 16% 올랐다 그러면 플러스 16하고 여기에 라고 쓰시면 돼. 아파트. 그리고 위에다가는 양을 깔아요. 2개를. 그래서 다세대의 수요량이 8% 증가 플러스 8. 그리고 얘는 다. 그리고 아파트의 수요량이 4% 감소.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고. 자, 밑이 가격이고 위에 수요량이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썼냐? 요걸 보면서 교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자, 기억번 해보세요.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재화끼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타시면 되지.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없거든요. 그럼 부호를 무시하고 16분의 4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 탄력성 4분의 1, 0.25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 그러면 아가 아니라 다로 가시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플러스 16분의 플러스 8이 됩니다. 여기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는데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그 1번이죠. 그쵸? 1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관계를 물어본다는 건요. 대체제냐 보완제냐잖아요. 그럼 대체제 보완제 따질 때는 아래쪽 아파트의 가격 부호와 다세대의 수요의 부호를 보시면 돼. 가수의 부호를 보면 돼. 이렇게.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 이 부호가 2개가 동일하면 이게 대체제예요. 만약 문제에서 다세대 수요가 8% 감소했다 이래버리잖아? 그럼 이 부호가 반대면 그게 보완제야. 그래서 관계는 부호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 저는 이 풀이법을 개인적으로 하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또 하트 시그널이라고 하니까 지금 날파리 같은데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알았어요. 뭐 나비 날개 같긴 한데 날파리는 아니지 않나요? 네. 날파리라고 그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번.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이 문제 이거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렵냐면 2번하고 4번이 어려워. 이거 틀렸어도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자, 일단은 1, 2, 4번 빼고 1, 3, 5번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옳은 것은 1. 탄력성이 나왔어. 그리고 수입이 나왔다고? 그러면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비탄력일 때는 무조건 고가 전략 피는 게 유리하다.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비단은 고가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자, 이 안에 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비탄력일 때 수입을 따져보자네. 근데 비단은 고가가 좋다고 했잖아. 자,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 오르는 걸 여러분 고가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탄일 때 고가 간 거 어때? 그러면 굿 하시면 돼.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 비단은 고가다 외우면 좋습니다. 자, 3번 먼저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에서 어디? 장탄.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됩니다. 한번 틀렸고요. 5번 용도 전환이 어떨수록 쉽다. 쉬우면 탄력성은 어떻게? 커진다. 틀렸고요. 아이씨 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요 세 개 일단 날리고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2번, 4번이 스타트가 똑같죠. 우하향하는 선분. 사실 수요 곡선은 아시다시피 우하향하는 모양인데 이 선분이라는 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닫혀 있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선을 뜻합니다. 이 선분을 놓고 특정 점, 수요 곡선상 특정 지점에서 탄력성을 구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두 개의 차이는 그거예요. 탄력성을 구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위에 어떤 점에서 구하든 자 이건 살짝 참고만 하세요. 탄력성을 구하면 탄력성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탄력성 변화율은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어떤 점에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똑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탄력성은 다르고 기울기는 동일하다. 요게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이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건 너무 미세한 개념이라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답은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죠. 19번에 4번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틀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번. 20번에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아까도 비슷하게 등장했던 것 같은데 수요가 뭐 할 때? 증가. 공급은 어떨 때? 비탄력. 비탄력 도로를 깔면 비탄력이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여기 점. 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최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가격 물어봤으면 가격은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1번 맞고. 2번. 이거 골 때리는 표현이네.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여러분, 공급이 부과됐으니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내가 감소되는 그림 한번 그려볼까? 여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 자식한테 공급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면 왼쪽 이동하지 않나? 그럼 보세요. 그럼 선이 어디로 가냐면 왼쪽 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금만큼 하방이 아니라 왼쪽 위,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공급 감소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문제였다. 좀 어려웠던 문제. 3번. 세금 부과가 되면 수요량, 공급량이 사라지는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세금은 수요량을 떨어뜨리고 공급량을 떨어뜨려서 전체 거래량을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이걸 순손실 또는 저는 이걸 빵꾸라고 표현해요. 그때 이 빵꾸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떨어지면서 빵꾸가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탄력이면 왕빵꾸 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증가. 근데 여기서 딱히 사이드 조건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균형 따질 때 점을 찍어서 따지는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면 둘 다 균형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가격의 상승 여부는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는 폭이 크다면 수요 증가에 의해서 달라지고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크다면 공급 증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가폭에 의해 결정된다는 건 현재 조건에선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명백히 오른쪽으로 가면서 양이 증가하게 되죠. 4번도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늘 공부할 때는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 수 없다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더 크게 변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4번에. 5번. 곡선상의 수요량이라는 건 특정 점을 지칭합니다. 곡선상 점이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유효한 수요이자 하고자 하는 값이다. 여기서 깨알같이 이제 사전적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답이 2번이었는데 이 문제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제론 문제가 만만치 않네요. 18, 19, 20번 저는 이 셋 다 틀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자, 요 정도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는 잠시 이어서 해설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자, 2부에서는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금방 바로 끝나는 문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자, 여러분,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아파트의 가격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오른쪽에 수요량의 아파트의 가격만 찾으시면 끝납니다. 바로 정답 3번이죠. 굉장히 간단하게 푸셔야 돼요. 막 머리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는 가격 이외, 수요량은 가격. 이렇게 이제 탁 해서 3번으로 답 찍으시면 됩니다. 22번 문제도 심플하죠. 그걸 외우고 있다면 말이에요. 주택 도시기금의 주택이 뭐냐?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이 뭡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이 기금은요. 5번.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절대 지원이 안 돼요. 사실은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순간 이 기금 투입은 안 됩니다. 그래도 22번도 심플하게 5번으로 탁 쳐줘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23번은 균형 계산인데 조금 기본 계산이죠. 뭐 이 정도는 최근 나오는 문제보다도 조금 말랑말랑하게 낸 문제입니다. 수요나 공급 함수 나와 있고 수요 함수만 변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다시 공급은 2P로 픽스 되어 있는 거고요. 수요가 900-P였다가 바뀝니다. 이렇게 1200-P로 변화한다면 균형 2번 구해서 가격과 양적 변화를 추정하라. 자, 갖다가 놓고 풀면 자, 좌변 넘어가면 3P는 900. 그래서 P는 가격 300이 나옵니다. 자, 양을 구할 때는요. 300을 P 자리에 넣으시면 돼. 900 빼기 300 하면 양은 600. 에서 또 갖다 놓고 푸시면 돼. 넘어가면 3P는 1200. 3으로 나누면 P는 400 되고요. 역시나 똑같이 이 400을 여기다 넣어볼까? 1200-400이면 Q는 800. 그럼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늘고 양은 600에서 800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답 1번이고요. 이 정도 균형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죠. 풀만한 계산이었습니다. 24번. 이것도 BTO, BTL 라인 중에서는 좀 쉽게 출제된 문제라고 보여져요. 시설을 처음에 준공합니다. 빌드하죠. 그리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게 귀속시킨다. 이 귀속, 정부로 넘기는 거 트랜스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한다. 여기서 오퍼레이팅의 마무리가 되네요. 대표적으로 도로나 터널처럼 요금 받을 수 있는 시설들 BTO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2번으로 얘도 순조롭게 맞추셨어야 돼요. 25번. 옳은 것은 아리송한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1번에 옳은 것은입니다. 지분금융 그랬는데 자, 우리 리츠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이 맞고요. 이 PF는 이거 갚아야 돼, 돈. 그래서 얘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어요. 자, 2번. 저는 이 원리금균등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리금균등은 전체 원리금은 똑같다. 근데 이 안을 까보면 초반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죠. 근데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마이너스 줄고 원금은 갈수록 늘어난다.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원리금균등은 이런 Z 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난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원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 3번. MBS 종류 중에 여러분 MBB라는 게 있죠. 이 마지막 B가 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MBS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MBB는 대표적으로 채권형 MB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채권은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때 MB 빌리라고 외우시면 돼요. 빌리는 거라고.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무조건. 발행자가 갚아야 돼. 빌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해줘야 된다. 이게 채권형의 운명입니다. 갚아야지. 빌렸으니까. 4번. 주택연금. 우리 어르신 대출이죠. 주택연금은 어르신께 집을 담보로 잡고 어르신의 집을 담보로 잡고 집값만큼 평생토록 나누어주는 정책이잖아요.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종신. 만약에 종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르신이 사망하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데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연금 수령액, 어르신이 생존에 받은 돈이 집값을 오버할 수도 있다. 집값보다 돈을 더 받고 돌아가시는 거야.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더라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미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어르신의 책임 범위는 딱 집값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얘가 정답입니다. 집값을 넘게 받았으면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연금 딱 신청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계속 받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아버지 연금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연금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사조 정신이 필요하다. 5번은 되게 쉬운 키워드 있어요. 여기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네. 여기 다양이. 우리 다양이 함부로 못 씁니다. 이 다양이는 CMO 나올 때만 쓰는 거예요. 다양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MB 빌리는 건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인 25번 문제 4번이었습니다. 26번에 부채 감당률. 얘가 이렇게 유명해. 오지선다까지 나오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여러분 무조건 잘 하시는 게 좋아. 일단 공식 부채 서비스액 분의 원리금이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분의 요 윗도리에 순영업소득 들어간다. 자, 이름이 딱 그렇잖아요. 이름이 감당률이잖아요. 빚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영업소득이 부채의 몇 배인가. 이 소득력을 측정하는 감당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이 왜 틀렸냐면 거꾸로 됐어. 거꾸로. 윗도리. 소득이 부채의 몇 배. 바꾸세요. 자리. 2번. 아랫도리의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뜻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 상환액을 포함한 원리금 지급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합니다. 자, 막간 공부. 원리금을 여러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요거를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불러요. 야,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원리금이다. 3번이 맞는데 이 3번은 감정평가 방식 중에 수익 방식 있죠. 수익 방식. 수익 방식에서 이 환원 이율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원 이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중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공식 하나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부채 감당법에 따라 환원율을 구할 때는 저부대를 합니다. 저 곱하기 부 곱하기 대. 이게 뭐냐면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번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채 감당률 2 곱하기 대부 비율 0.7 곱하기 이거 3개를 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환원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 0.7 곱하기 0.1 하면 0.14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이에요. 외워서 풀면은 참 좋으련만 처음에 보면은 물음표 찍힐 수도 있어. 오케이. 환원율 저부대로 구한다. 알아두면 좋다. 정답이에요. 4번에 1보다 어떻다?
크다. 크면은 좋아. 충분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부족하다 틀렸고요. 5번에 은행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당률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려면 감당률이 높은 애한테 대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감당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게 좋다. 솔직히 3번을 몰랐더라도 1, 2, 4, 5번을 통해서라도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부채 감당률은 좀 특별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27번. LTV랑 DSR 계산인데 뭐 사실상 DTI 계산하고 똑같죠. 뭐 저는 요거 요렇게 해설합니다. 일단은 기존 대출 1억 고려해서 마지막에 1억 뺄 거고요. 추가 대출액 구하라. 자, LTV랑 DSR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계산 시작하시면 돼. 50%, 40%. LTV 50% 놓고 집값 곱해 그냥. 담보가치 10억이니까 LTV 기준으로는 10억의 반땅인 5억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두 번째, DSR 나와 있으면 이거는 소득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 연봉 곱하면 3,200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3,200이 대출액이 아니라 상환액이야. 원리금이라고. 그럼 이 상환액에서 융자액으로 바꾸려면 여기서 나누기 DSR 들어가면 됩니다. DSR? 저당상수 들어가면 됩니다. DSR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0.1로 한 번만 나눠주면 이 친구가 융자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곱하기 DSR 나누기 뭐하기? 저당상수 하시면 돼. 3,200을 0.1로 나누면 얘는 3억 2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낮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실행하거든요. 그럼 3억 2천이 답이냐? 아니야. 있지도 않아, 3억 2천. 기존 대출이 얼마라고? 1억이니까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1억을 빼시면 돼. 그럼 추가 대출은 2억 2천까지 된다. 솔직히 이 LTV랑 DSR 문제는 좀 풀만하니까 DSR 계산하는 것만 잘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8번. 정책론의 토지 이야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개부담. 저 개부담은 이익 환수 정책이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갖다가 환수하는 정책.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시행자로부터 맞네. 불로소득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자, 2번. 이것은 직접 개입이다. 아주 뻔한 패턴인데 읽어보면 직접 개입 아닌 거 있지 않아? 그쵸? 요 두 개요. 금융하고 보조금은 두 개가 간접 개입이니까 자, 정답이 2번에서 쉽게 나옵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야 돼요. 정답 3번. 우리 개론 시험에 선매 나오잖아요. 선매 나오면 끝으로 가서 요거 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할 수 있게?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거.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갔을 때 갑과 을의 사적 거래에 앞서 국가나 지자체나 LH 따위 등에게 먼저 땅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매는 수용이 아니다. 4번 개냥이. 자, 개냥이 나오면 여러분 손실보상책. 개발 예정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우발 이익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요 보전 지역의 우발 뭐를 손실을 보전한다. 이 개발권의 양도를 통해 손실 보상하는데 조심하실 거 미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5번 무슨 평가? 적성평가. 적성평가는 문과냐 이과냐 평가하는 거예요. 땅을 놓고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얘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평가 시스템. 정답 2번에서 끝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3, 4, 5번 참고해 주세요. 29번 아마 못 푸신 분들 많을 텐데 풀이 보면은 요거 이불 킥 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불 덮고 계신 분들 이불 좀 내려놔봐. 킥 할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심해. 이거 진짜 심해. 봐봐요. 단순 회수기간. 자, 우리끼리 말로 바꿔볼게. 야,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리냐 이 뜻이야. 그리고 기간이 나오는데 초기 투자액이 얼마예요? 1억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1억 원을 본전 뽑는데 몇 년 걸리는지를 구하란 얘기야. 볼까? 1기에 얼마 벌어요? 2천. 그러면 2기에 얼마 벌어? 2천. 그러면 2년이 지나잖아요. 얼마 뽑아? 4천. 그래서 요게 1억이 될 때까지 구하면 돼. 3년 지나면 3천이니까 더하면 7천이죠. 어머 선생님 덧셈이 너무 어려운 거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2천, 2천, 4천에 7천이잖아. 자 봐봐요. 이제 중요해. 7천까지 본전을 뽑았는데 여기 6천인데 지금 우리 1억 만들려면은 6천에 반만 더 벌면 되지 않나? 그치? 1년에 6천이니까 반 땅이잖아. 그럼 여기에 3점 반 땅 몇 년? 5년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에요? 2천, 2천, 3천, 3천이? 이게 계산 문제다 그러면 이거 빨간 펜 하셔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5년이고 이게 개월수로 나오면 또 3년 6개월이다. 3년 5개월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피곤해. 반이잖아. 굉장히 쉽죠. 그렇죠? 29번 익혀 놓으세요. 덧셈에서 1억 만들기.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30번. 이 30번은 디테일이 있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좀 공부 철저하게 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저 그 채무 불이행률 있잖아요. 1번에. 이 친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관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손익분기점 구하는 비율인데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총소득 분의 공식을 써드리자면 유효 분의 위에는 경비 플러스 부채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우리 유채꽃은 한참 좋다 지금 유채꽃 좋아. 제주도 가고 싶다 갑자기. 제주도. 유채꽃은 뭘 따라 핀다? 경부선을 따라 핀다. 그러니까 순채 아니 이상하잖아. 순채라는 게 어디 있어? 유채, 오케이? 유채. 그래서 나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유채. 유분의 경비 플러스 부채. 유채. 좋았어. 2번. 대부 비율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채 비율 구할 수 있다?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요. 대부가 20이잖아요. 20이라고 하자고. 20%. 그럼 우리 부채 비율은 뭐냐면 이 3번에도 나오는데 부채는 내 돈분의 네 돈이에요. 내 거분의 네 거. 나의 거분의 너의 거. 근데 대부가 20이라고 했으면 부채 비율 구할 때는 네 거를 위에다 써. 그럼 20을 위에다 딱 쓰고 아랫돌에 여러분 내 거 넣으시면 돼. 니께 20이면 합의되는 100이 되는 숫자. 내 거 몇이야? 80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 비율이 20이면 부채 비율은 80분의 20이다. 여기 4분의 1이니까 25%가 맞다니까.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2번이. 그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된다. 대부가 50% 나왔다고 쳐 시험에. 그럼 부채 비율은 위에 50 쓰시고 아래 50 채워서 전체적으로 1이니까 100%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요거 요령 하나 알아두면 이런 거 뜻하지 않게 하나 또 맞출 수 있지.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네 거니까 나에 대한 너입니다. 나에 대한 너. 뭔가 좀 로맨틱하지 않아? 나에 대한 너. 너에 대한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너. 그러면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바뀌었고 4번에 총 자산 회전율.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외워. 총 자산은 총만 쏘시면 돼. 계속 총 자산에 대한 총소득. 총 자산 회전율. 총소득. 5번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다양한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되면 비율이 잘못 나오겠지. 5번에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추정 계산값이 틀리면 오류가 나겠지. 어떻게 맞아. 그러면 비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이었는데 이 테크닉을 알면 요건 약간 꿀이죠. 공부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31번입니다. 위험 분석. 1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좋아요.
32번. 평균 분산 원리는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맞아요. 3번에 이 보수적 예측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름이 그렇잖아요.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낮게 보는 거야. 그래서 수익의 추정값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보수적 예측은 이렇게 내도 되고 아니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한다. 정답 3번입니다. 보수적 예측, 기대 낮추기. 4번. 위험 조정 할인율법.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요구 수익률을 무조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나오면 이게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높은 할인율. 그리고 민감도 분석은 다양한 투입 요소, 원인에 따라서 이 요소의 변화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하는 것이다. 관련 공부를 그냥 평범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3번 정답의 문제였습니다. 32번 또 시련을 주네요, 우리에게. 4년 후 1억이 있다. 1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 일시불의 현가계수. 1억이 일시불이니까 1억을 할인해라. 몇 년을 돌리래? 4년. 자, 우리가 4년 뒤로 보낼 때는 이렇게 곱셈으로 보내고요. 가져올 땐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할인율이 5%니까 나누기 1.05. 간단해요. 그래서 계산기 열어서 1 나누기 할인하시면 되는데 몇 년을 돌려? 4승. 4번을 돌리는데 이렇게 쓰면 계산기 누를 때 힘드니까 4번 나누시라. 4번 나누시라. 와, 그럼 돼. 써놨어, 내가 여기다. 암산을 못해서. 그러면 0.8227이 나와. 8,227만 원. 4년 뒤에 1억은 현재 가치로 8,227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짜리에서 반올림하래. 8,100만, 10만 여기. 얘가 5보다 작으니까 뒤에 버려. 그러면 8,200. 혹은 8이 붙은 거 이거 찍으시면 돼. 이 정도 계산은 하는 게 좋죠. 여러분 할인할 때는 어떻게? 나눠서 연속으로 나눈다. 나 진짜 높아시면 한 말씀 드리자면 4로 나누면 죽는겨. 4년이라고 4로 나눈다. 야, 돌아버린다.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4번을 하셔야 돼요. 귀찮아도 하세요. 이 문제는 배워서 풀만하다. 33번도 풀이를 들으면 그럴싸한데 사실 첫 번째 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쪽각 거시기 해요. 네. 원가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수명이 몇 년? 50년. 그럼 50년 동안 까이는 거예요. 수명이 50년이니까. 근데 최종 잔가율이 5%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물건이 수명이 50년인데 50년 동안 신나게 감가가 된다면 수명이 다하고 나서 잔존 가치 비율이 5%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 생각해봐요. 그럼 50년 동안 몇 퍼센트가 까인다는 얘기일까요? 95%가 까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하면 50년 동안 물건의 95%가 깎이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50분의 95 하면은 얘가 1.9가 나와. 계산 복잡하진 않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1.9 찍으시면 되고 두 번째 점박이 거래사례비교법 할 때 사례가 정상가보다 50이 어떻게? 저가. 요게 이제 핵심이죠. 요 보정치 구할 때는 밑에가 사례, 위에가 대상. 저는 항상 이것을 아래쪽 사타구니, 위에 대가리라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타구니 분의 대가리. 좋잖아. 기억나기 쉽잖아. 그러면 여기가 보면 사타구니가 50이 빠져. 그럼 밑이 50이 빠져. 그리고 대가리 100을 살려. 그럼 여러분 이게 2다. 그렇죠? 사타구니 대가리. 어디 밖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요. 서로 안 부끄럽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어디 딴 데서 에듀윌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래, 그냥. 에듀윌 선생님이 50분의 100 하면 2 이렇게.
1.9 이렇게. 아씨, 듣고 보니까 좀 풀만하죠, 이것도. 그래서 33번, 2번 잡으시면 됩니다. 아따, 34번 어렵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1번. 투자 분석에서 사용하는 수익률 중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할인율로 쓰는 게 뭐냐? 소득률. 야, 씨,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를. 물음표. 자, 일단 물음표. 자, 2번.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할인합니다. 현금 흐름을 할인해. 맞아. 3번.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이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의 흐름과 처분의 흐름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세후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세후 처분액이죠. 지분 복귀액 모두 다 고려, 싹 다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할인연금 분석법은 장래 수입과 지출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5번 내부 수익률은 입의 현가와 출의 현가를 어떻게? 같게 만든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2, 3, 4, 5번을 알고 있으면 1번을 찍을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자, 1번에서 참고로 소득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할인율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소득율이라는 게 있고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소득률은 1년치 순소득을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1년치. 그리고 수익률은 여러 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사업기간의 모든 여러 해 현금 흐름을 분석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률을 쓰는 게 아니라 수익률의 개념을 씁니다. 아, 또 어렵네. 그래서 1번인데요. 2, 3, 4, 5번은 공부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복할 수 있는 지문이야. 35번. 자,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갑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곧 퇴근하기 때문이에요. 아, 가고 싶어요, 집에. 오전 수업 했고, 기출했고, 또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또 혼자 생각을 마이크에 대고 얘기했네요. 아, 입방정을 너무 떨었네. 공시. 공시 좋아, 공시. 한번 해보자고. 1번. 표준주택에 여러분 포함되는 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4개 외우면 좋아. 표준주택은 사, 용, 연, 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최고. 사용 승인일, 용도, 연면적, 구조. 한 번 더. 표준주택은 사용연구다. 여기 있네. 사용 승인일은 표준주택 공시사항에 포함됩니다. 조심하실 거. 이거 표준지에는 안 들어가요. 표준지는 땅이잖아, 땅. 그럼 주택 얘기는 안 들어가. 2번. 표준지 이의 신청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해요. 근데 타당하대. 그러면 기존 걸 밀어붙여야 돼? 아니면 새로 발표해야 돼? 새로 발표해야지. 그럼 다시 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상식적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3번. 시, 군, 구청장이 우리 뭐 결정하죠? 개를 결정합니다. 이 개가 들어가는 건 다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야. 이미 표준지로 선정된 땅은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는 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자, 보시다시피 시, 군, 구청장이 또 뭘 해요? 개를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 하는데 이거 시군구청장이 제멋대로 결정하면 안 돼.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라는 걸 보고 결정하라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걸 결정할 때는 세 번째 줄에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 하라. 맞아. 그리고 국장이 만들어서 내려다 보내준 주택 가격 비준표, 비교 기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긴 문장 맞습니다. 야, 근데 5번은 진짜 별표인 것 같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외워야 돼, 이 문장.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이 표준주택은 어디에서만 뽑는다? 단독에서만 뽑고요. 여러분, 이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전혀 무관하다. 야, 이거 진짜 외워야지.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요 네 글자 외우라고 하거든요. 국, 단, 표, 중. 이게 뭐야? 국장은 단독 중에서만 표준주택을 뽑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5번은 반드시 정복하셔야 되는 공시제도 얘기였습니다. 36번. 사실 이 가격제 원칙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새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테마는 아닌데,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적합과 균형.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의 조화, 균형의 원칙은 내적 조화. 집 주변이 좋아야 된다, 적합의 원칙. 집 내부의 설계가 중요하다, 균형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적합의 원칙 공부하실 때 이 세 가지 환지시 이거 외워놓으면 되게 좋다. 환경, 지역, 시장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은 설디, 설계, 설비, 디자인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에요. 나 키워드 두 개만 동그라미 쳐드릴게. 기억번에는 이걸 봤었어야 돼. 아, 분필 부러지는 거 봤죠? 아, 나온다 이거 시험에. 시원하다 분필. 이 분필 시는 항상 옳다. 지역. 이 지역. 또 뭐 나와요? 니은번에? 백화점 아니야. 여기 있네. 엘리베이터. 자, 지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역 나오면 뭘 찍어요? 적합의 원칙. 오케이? 그럼 니은번에 엘리베이터가 뭐냐? 이게 여러분 설비라. 시험에 냉난방비 이런 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보고 기억번에 적, 엘베 보고 여기에 균 이렇게. 그래서 적하고 균 찾으시면 돼요. 요거 공부해 볼 만하죠. 4번. 그래서 하나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37번. 물건별 평가. 아, 단답형은 진짜 잘 들이받아 줘야죠. 건물, 기계, 배, 비행기. 항공기. 항공기 무슨 법? 원가법 써. 항공기를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가 없어. 거래사례가 없어. 항공기. 항공기는 당근 안 하잖아. 당근. 보잉 747 당근 안 하잖아. 거래사례가 없어. 야, 생각을 해봐. 포크레인 이런 걸 어떻게 거래사례 비교법 쓰겠어요? 항공기 무슨 법? 원가법. 아니, 정답은 아니에요? 맞다. 저작권. 이것도요. 이렇게 권리 나오면 여러분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다 수익환원법. 3번. 그렇지. 토지는 공지기, 공시, 지가,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 4번에 임대료는 임사비, 임대, 사례. 아, 정답 5번이야. 그렇죠? 네. 5번에 여러분 요 재단 들어가는 거 수익환원법. 재단 무슨 법? 수익환원법. 암기하시라. 뭐 이해해서 푸는 건 아니고 암기하시라. 38. 그 수익환원법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믿고 거른다고 하면 안 되지. 복잡한 문제. 믿고 거른다고 하면 안 돼요. 복잡한 문제. 수익환원법은 일단 공식. 순 영업소득을 환, 원, 이율로 나눈다. 자, 뭐를 뭐로? 순을 환으로. 환원이율 나와 있다. 종합환원율로 나누셔야 돼. 몇 프로? 5%. 그럼 얘는 순을 5%로 환원시키시면 됩니다.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부터 구합니다. 자, 스타트. 가능 총소득이 4천만 원이에요. 공실이 가능이 10%라고? 그럼 여기에 0.9, 10% 빼고 곱하면 바로 유효 나옵니다. 49, 36. 그래서 영업경비만 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경비 포함되는 게 뭐게? 이거 낸 겁니다. 일단은 관리비, 경비 포함되고요. 재산세 포함되고요. 소득세는 영업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페이크. 개인 업무비도 경비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이 두 개 알면 돼요. 관리비가 가능의 10%, 4천의 10%면 400. 그래서 요 400, 요거. 그리고 재산세는 200이니까 두 개 더해. 그럼 400, 200 더하면 600. 600이 여러분 영업경비고, 그러면 유영순이 3천이 나와. 그럼 3천만 원 머리에 딱 놓고 종합환원율 5%로 나눠주면 됩니다. 5%. 자,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3을 5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러면 5, 30 이러면 돼. 9구단, 9구단. 5, 뭐 곱하기 30? 6억. 괜찮지? 이렇게 풀면. 그래서 여기서 영업경비 물어본 문제다. 38번, 1번입니다. 그쵸? 자, 39번.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칙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칙은 문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정리 잘 하시고. 1번. 시장 가치.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네 글자. 통충정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거래된 가치. 통풍이 잘 되는 정자가 있다. 시장에 통풍이 잘 되는 정자가 있다. 요거 외우시면 돼. 2번. 동일 수급권. 지역 분석의 가장 광역 범위. 동일 수급권은 보자. 인근과 유사가 포함된다. 마지막만 조심하면 돼요. 3번. 기준 시점은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언제야? 그러면 가격 조사 완료일. 가조완 같이 공부하면 최고. 4번. 적산법. 이 들으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들고 참 헷갈려. 그쵸? 이게 원가 방식에서 여러분 임대료 구한다 이거. 응? 임료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적산법이. 근데 적산법은 뭘 외우시면 좋냐? 기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것만 외우면 돼.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시기가 아니라고 기초가액. 여기가 틀린 거지. 그래서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에 필요경비를 더해서 임료 뽑아냅니다. 기기필 하면 뭐가 나와요? 임료. 기기필요. 적산법은 기기필이다. 아깝죠. 틀린 거. 이 틀린 거 아까운 거예요. 5번. 우리 수정인은 감가 금액을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조달 원가 뺄 때 세 가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합산하냐 빼냐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찾으시면 돼. 수정인은 빼기. 마지막 40번. 속상한 문제네. 공장의 적산가액을 구하라. 참 개론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 끝까지. 계산 문제.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해설 중에. 사실은 이 계산보다 지금 한 장 넘기면 바로 41번 빨리 풀어야 되지 않아? 솔직히. 그럼 이거 다 풀고 와서 이거 푸는 건데, 적산가액 중에서 여러분 정률법 있잖아요. 이 정률법이거든. 얘가 어딨냐, 여기. 요게 생각보다 공식은 단순해요.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해.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결론이 이거예요. 정률법은 제조달 원가 하나 잡아다가 여기에 잔가율을 곱하면 되는데 잔가율에 n승을 하시면 됩니다. 요 n승이라는 게 기간인데 3년이 경과됐잖아? 그러면 잔가율 곱하기 잔가율 3번 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는 정률법은 제조해서 짠짠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해서 짠짠짠. 폭탄주야 정률법은. 제조해서 짠짠짠. 이렇게. 공사비가 12억이야. 언제 가격이겠어? 옛날 가격이지. 그러니까 20년도에 12억 나온 거고요. 기준 시점 24년입니다. 그러면 이 12억을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정 치 나옵니다. 100하고 180. 그럼 여러분 제조달 원가는 12억 곱하기 100, 180이면 1.8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제조달 원가입니다. 요 제조달 원가가 2160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조달 원가 나오면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잔가율에 n승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감가율이 몇 프로 나왔죠? 20%. 그럼 감가가 20% 된다는 건 잔가는 80%. 그래서 여기서 이 잔가율을 80%로 치환을 시킨 다음에 이게 4살이거든. 4살. 4살이면 몇 잔? 4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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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고 뒤지게 취하시면 돼. 야, 취하겠다 이거. 그럼
그럼 요 값에다가 곱하기 0.8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계산기로 하셔야 돼. 계산기 안 가져가시잖아? 그럼 계산하다 죽어, 이거. 그러니까 꼭 계산기 가져가서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정률법은 그렇게 사납진 않은데 그래도 민법 다 풀고 나중에 푸세요. 예. 정답 3번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0문제 해설을 다 마쳤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두에 요게 이제 풀 버전이고요. 여기서 막 계산 문제 같은 거 싹 다 쳐내고 중급, 하급 난이도랑 딱 찍기 하면은 또 60점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은 게로니스트 이영섭 검색해 주시면 거기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미 저번 달에 해설한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 올라와서 나는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제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3월 달만 해설했고 4월 달, 5월 달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다달이 제 유튜브에서 매달 모의고사 해설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악플만 쓰지 마. 악플만 쓰지 말고 추천 안 하셔도 돼. 조용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꼭 해설 같이 한번 하면서 매달 모의고사 때 제 해설도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